지구상에 살았던 가장 사나운 포유류, 맹수란 단어가 잘 어울리는 동물, 바로 스밀로돈이다. 검치호랑이에 속하는 스밀로돈은 무시무시한 야수였다. 엄청난 힘, 18cm의 칼처럼 날카로운 송곳니, 2m가 넘는 몸길을 지닌 스밀로돈은 200만 년 가까이 아메리카 대륙을 호령했다. 녀석이 휘두르는 송곳니는 치명적인 무기였다. 하지만 스밀로돈은 갑자기 의문의 멸종을 당하고 만다. 학자들의 도움으로 첨단 장비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14,000년 전 아메리카 대륙을 지배했던 녀석들을 되살려냈다. 스밀로돈의 먹이는 무엇이었고 거대한 송곳니는 어떻게 쓰였으며 사냥기계 같던 녀석들이 왜 멸종하게 됐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보자. 아프리카 사자는 백수의 왕이라 불린다. 몸길이 2.7m, 몸무게 180kg인 녀석은 사바나의 최상위 포식자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힘센 맹수 중 하나다. 이제 14,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아메리카 대륙엔 사자만큼이나 위협적인 녀석이 있었는데 검치호랑이 스밀로돈 페이탈리스였다. 스밀로돈의 몸무게는 최대 340kg으로 다자란 수컷 사자보다 25%나 더 무거웠으며 가공할 만한 무기 또한 지니고 있었다. 인류가 북아메리카로 이주하기 시작한 14,000년 전, 이 맹수는 아메리카 대륙을 활보하고 있었다. 당시 아메리카의 기온은 변하고 있었다. 대륙의 북단은 300m 두께의 얼음에 덮여 있었지만 대부분은 수풀이 우거져 있었다. 당시 그곳은 덩치 큰 동물들이 지배하던 곳이다. 육중한 매머드, 자이언트 그라운드 나무늘보 메가테리움, 고대의 들소가 대표적인 대형 초식동물이다. 먹이사슬의 한 단계 위에선 맹수들이 생존 경쟁을 벌였다. 지금까지 존재한 곰 중 가장 덩치가 큰 쇼트페이스드 안경곰 아크토두스는 키가 3.5m에 달한다. 다이언 늑대 캐니스도 있었다. 객과에 속하는 이 덩치 큰 녀석은 30여 마리가 몰려다니며 사냥을 했다. 맹수들의 경쟁에는 아메리카 사자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사냥꾼은 바로 스밀로돈이었다. 근육질의 거대한 몸에 단검처럼 생긴 두 개의 송곳니, 뛰어난 사냥 기술까지 갖춘 스밀로돈은 진정한 사냥의 귀재였다. 덩치 큰 동물들도 녀석 앞에선 꼼짝하지 못했다. 매머드도 예외는 아니었다. 스밀로돈은 당시 가장 위험한 맹수 중 하나였고 쇼트페이스드 안경곰과 맞서 싸운 유일한 동물이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한다. 스밀로돈은 아메리카를 지배했었다. 하지만 약 10,000년 전 녀석들은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스밀로돈의 뼈에는 이들의 상징물과도 같은 긴 송곳니가 그대로 남아있다. 하지만 인류에게 스밀로돈의 존재를 확인시켜준 곳은 예상 밖의 장소였다. 로스앤젤레스 중심부의 미러클 마일이란 지역엔 고생물학자들이 주목하는 곳이 있다. 복잡한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이곳에서 학자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누볐던 동식물들의 흔적을 발굴해낸다. 라브레아 타르피츠는 호수와 습지들이 모여있는 지역이다. 이곳의 호수에선 시커먼 타르가 배어나온다. 타르는 학자들에게 선사시대 맹수들의 뼈를 발견할 수 있는 훌륭한 연구지를 제공한다. 14,000년 전 기온은 지금보다 조금 더 서늘했지만
이곳에 자라던 식물은 지금과 거의 비슷했다. 숲풀 사이에 숨어있던 타롱덩이들은 자연이 만들어낸 완벽한 덫이었다. 여름이면 수백 미터 아래에서 올라온 액체 아스팔트가 거대하고 끈적거리는 웅덩이를 만들어낸다. 나뭇잎으로 덮인 웅덩이에 발을 들인 동물들은 곧 늪에 갇혀 끈끈이에 붙은 파리 신세가 되고 말았다. 스밀로돈 같은 포식자들은 손쉬운 사냥감을 찾아낸 줄 알고 늪으로 뛰어든다. 곧 포식자 역시 타롱덩이에 갇히고 만다. 결국 먹잇감과 포식자 모두 훗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남게 되는 것이다. 만년이 넘는 세월 동안 타롱덩이들은 수많은 동물의 무덤이 됐고 부근에 살던 동물들의 기록을 그대로 간직해왔다. 발굴은 약 100년 전에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100만 개가 넘는 동물의 뼈가 발견됐다. 스밀로돈의 뼈도 수천 개나 나왔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보존이 잘 된 스밀로돈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타르는 치명적인 덫이자 최고의 천연 보존제였다. 라브레아에서 나온 뼈들은 마치 몇 년 전에 죽은 것처럼 거의 완벽하게 보존돼 있었다. 이건 스밀로돈의 엉덩이 뼈입니다. 이리 내려가면 여기 무릎 관절 부분이 보이죠. 이쪽 구석에는 잘생긴 두개골이 있습니다. 스밀로돈의 두개골이죠. 여기를 더 자세히 보면 눈구멍이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묻힌 다른 스밀로돈의 것이죠. 화석은 자연이 기록한 역사다. 학자들은 화석을 통해 스밀로돈의 특징을 밝혀내려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스밀로돈은 사나운 고양이과 동물이지만 어딘지 낯선 느낌을 준다. 전형적인 고양이과 동물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고양이과 동물들의 먼 친척이라 할 수 있지만 둘은 상당히 다르다. 애완용 고양이처럼 귀엽지도 않다. 스밀로돈은 칼 이빨을 뜻하는 말이다. 하지만 그 치명적인 송곳니의 용도는 여전히 수수께끼다. 이들의 뼈가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지만 서식지는 남북 아메리카 전역에 퍼져 있었다. 빙하기에 살았던 쇼트페이스드 안경곰과 다이어 늑대는 지금의 곰 늑대와 가까운 친척간이다. 하지만 현존하는 동물 중에 스밀로돈의 후손이나 가까운 친척은 없다. 스밀로돈은 지금의 사자와 비교되곤 하는데 몸 길이는 비슷하지만 체격은 많이 다르다. 녀석은 훨씬 발달된 근육을 가지고 있다. 아주 힘이 센 동물이었습니다. 근육 덩어리였죠. 지금의 보디빌더들이 꿈꾸던 체형에 가까웠어요. 스밀로돈은 사자와 몸길은 비슷했지만 생김새는 아주 달랐어요. 신체 각 부분의 비율이나 걸음걸이, 행동 방식은 사자보다 미국 흑곰과 더 비슷했을 겁니다. 스밀로드는 거대한 앞발을 갖고 있었죠. 흉부도 거대했고 뒷다리는 비교적 짧고 굵었습니다. 또 엄지발가락엔 길게 흰 발톱이 나와 있었어요. 목 근육 역시 지금의 고양이과 동물들보다 훨씬 컸다. 무는 힘이 대단했을 거라는 의미다. 스밀로돈이 이런 신체 구조를 갖게 된 목적은 자신보다 몸집이 큰 동물들한테 가깝게 다가가 쓰러뜨리는 겁니다. 학자들은 화석을 통해 스밀로돈의 골격을 알게 됐지만 피부와 털의 상태를 알아내는 건 훨씬 더 어렵다. 스밀로돈도 현재 고양이과 동물들처럼 무늬가 있었을 수도 있다. 사냥감에 접근하기 쉽게 말이다. 하지만 덤치 호랑이란 이름에도 불구하고 호랑이처럼 줄무늬가 있었을 가능성은 적다. 스밀로돈, 즉 검치 호랑이의 털에 만약 무늬가 있었다면 전무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줄무늬로는 이곳 라브레아 부근의 들판에서 몸을 숨긴 채 사냥하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스밀로돈의 골격 구조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녀석들의 특징 몇 가지는 알 수 있다. 짤막한 꼬리는 달리기를 잘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현대의 고양이과 동물들은 긴 꼬리를 이용해 달릴 때 균형을 잡고 속도를 유지한 채 방향을 바꾼다. 스밀로돈은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짧은 꼬리를 보면 알죠. 스밀로돈은 분명히 지금 살고 있는 고양이과 맹수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냥을 했을 겁니다. 재빠른 먹잇감을 뒤쫓을 수 없었다면 몸집이 크고 느린 동물을 공략했을 것이다. 조용히 먹잇감에게 다가가 가까운 거리에서 공격하는 것이다. 녀석들의 뼈도 그 추론을 증명해준다. 스밀로돈에겐 거대한 앞발과 긴 엄지발톱이 있었다. 과학자들은 그 용도가 덩치 큰 먹잇감을 움켜쥐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육상이 아니라 레슬링 선수였지요. 스밀로돈은 짧은 다리와 평평한 발을 가진 동물이었습니다. 그 발과 발톱으로 먹잇감을 붙잡거나 움켜쥐고 송곳니를 박아 넣은 동안 먹잇감이 움직이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스밀로돈의 신체 구조는 이런 목적을 위해 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신생대 제4기 홍적세. 북아메리카엔 거대한 초식동물이 많았고 이들은 선사시대 맹수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돼주었다. 스밀로돈은 이런 큰 초식동물을 공격하기 좋게 진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스밀로돈 한 마리로는 벅찬 동물들도 존재했다. 강한 힘과 송곳니로도 제압하기 힘들 정도로 큰 녀석들이었다. 이럴 경우 새로운 사냥 기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라브레아의 타르 웅덩이에서는 스밀로돈 2,500마리 정도의 뼈가 발견됐다. 뼈의 양보다 더 중요한 건 스밀로돈의 뼈와 들소나 낙타 같은 대형 초식동물 뼈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엔 초식동물의 뼈가 육식동물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이곳에선 정반대로 육식동물의 뼈가 10배 가까이 더 많이 나온 것이다. 대형 초식동물 한 마리의 뼈에 여러 마리의 스밀로돈의 뼈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자주 발견된다. 이를 근거로 스밀로돈의 집단 사냥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한 무리의 스밀로돈이 꼼짝 못하는 들소를 보고 달려들어 타르 웅덩이에 함께 갇혔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스밀로돈이 지금의 사자처럼 무리를 지어 생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사자 무리의 중심은 암컷이다. 4마리에서 20마리의 암사자가 2~3마리의 수컷들과 무리를 이룬다. 사냥은 주로 암컷들이 하는데 더 큰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집단 사냥도 자주 한다. 그럴수록 식량도 더 풍부해진다. 집단 생활의 또 다른 이점은 다치거나 쇠약해져 사냥을 할 수 없는 암사자도 무리의 다른 암사자들이 잡아온 먹이를 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라브레아에서 스밀로돈을 연구하는 크리스 쇼는 큰 부상을 당하고도 살아남은 스밀로돈들의 뼈를 찾아냈다. 사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었다. 지금 보시는 건 스밀로돈의 오른쪽 골반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성장한 스밀로돈의 뼈라고 추정되는 골반이죠. 이쪽 것은 골반이 심하게 탈구돼 버린 스밀로돈의 뼈입니다. 뼈가 어긋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근육이 심하게 파열돼서 세균에 감염됐었죠. 하지만 그러고도 최소한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상처는 혼자 생활하는 동물에겐 치명적인 것이라고 한다. 상처가 아문 걸로 봐서 다른 스밀로돈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다른 스밀로돈들이 다친 녀석에게 먹이를 갖다 주거나 집단의 먹이를 나눠주고 다른 맹수들한테서 보호해줬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집단 생활의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일종의 무리가 존재했다는 가설은 가능하죠. 하지만 스밀로돈이 다친 동료를 돌봤다거나 무리를 지어 살았다는 가설을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도 많다.
다친 동료를 돌본 게 아니라 잡아먹었을 거리요. 저는 스밀로돈이 집단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죠. 육식 동물의 경우 집단 생활은 아주 드뭅니다. 객과 동물이라면 몰라도 고양이과 동물의 습성이 아니에요. 하지만 스밀로돈이 지금의 고양이과 동물처럼 살았다는 근거도 없다. 어쩌면 늑대처럼 살았을지도 모른다. 늑대 무리는 암컷과 수컷의 수가 비슷하고 둘 사이의 신체적인 차이도 적다. 스밀로돈은 늑대와 비슷한 집단을 이뤘을지도 몰라요. 암수의 짝짓기는 일부 일처식이었고요. 사자는 암수의 차이가 뚜렷하다. 수컷은 암컷보다 훨씬 크고 송곳니가 더 발달했으며 갈기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차이는 사냥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자 무리에서 먹이를 구하는 건 주로 암컷이며 수컷 사자의 몸집과 송곳니가 더 큰 이유는 자신의 무리를 보호하고 다른 무리를 정복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스밀로돈은 암수의 크기가 비슷하고 암수 모두 긴 송곳니가 있었다. 사자하고는 달랐다는 거죠. 사자처럼 무리를 이뤘다면 수컷은 다른 수컷과 싸워 무리를 키워야 해요. 커다란 몸집과 긴 송곳니는 다른 무리를 정복하는 데 주로 쓰이지만 스밀로돈의 경우는 다릅니다. 암컷과 수컷 모두 긴 송곳니를 가지고 있었던 걸 보면 분명 사슴이나 술록의 뿔처럼 암컷을 유혹하는 도구도 아니었을 것이다. 단검처럼 생긴 송곳니의 용도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대로였다. 사냥 도구였던 것이다. 스밀로돈 외에도 이런 긴 송곳니는 존재했었다. 과거 긴 송곳니를 가진 육식동물은 여러 차례 등장해 지구를 지배했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스밀로돈은 긴 송곳니를 가진 고양이과 동물 중 최근에 존재한 한 종류였을 뿐이라는 점이지요. 현재 단검 같은 송곳니를 가진 고양이과 동물은 없지만 이런 포유류는 적어도 4차례나 지구상에 존재했었다. 긴 송곳니를 가진 동물은 여러 차례 등장했지만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이 사실은 고생물 학자들한테도 수수께끼예요. 미스터리지요. 고생물학자 폴 매튜스는 긴 송곳니의 목적이 대형 초식동물의 두꺼운 살갗을 뚫는 것이었다고 믿는다. 그는 스밀로돈의 사촌격인 검치호랑이 호모테리움의 DNA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 뼈가 발견된 베링 해협은 12,000년 전 인류가 아메리카로 이주하던 통로라고 추정된다. 그는 검치호랑이 호모테리움의 주식이 메모드였음을 밝혀냈다. 단검 같은 송곳니를 가진 맹수는 여러 차례 등장했었는데 모두 살갗이 두꺼운 동물을 잡아먹었습니다. 검치호랑이 호모테리움보다 2배나 긴 송곳니와 발달된 근육을 가진 검치호랑이 스밀로돈은 다 자란 메모드까지 공격했을지도 모른다. 혼자 사냥을 했든 집단 사냥을 했든 스밀로돈은 가장 큰 녀석들을 노렸을 것이다. 녀석들은 전문 사냥꾼이었어요. 자기보다 훨씬 큰 동물들이요. 지금까지 덩치 큰 먹이를 사냥하는데 스밀로돈보다 더 적합한 맹수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사자나 호랑이처럼 스밀로돈도 까다로운 맹수였다. 신선한 고기만 먹었으며 아주 많은 양을 먹어치웠다. 스밀로돈이 뭘 먹었는지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다. 타르 웅덩이에서 나온 뼈들이 스밀로돈의 식생활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타르가 완벽하게 보존해준 뼈들 중엔 스밀로돈이 죽었을 때 갖고 있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다. 그 안에 스밀로돈이 뭘 먹었는지를 알려주는 증거가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케나 폭스톱스 박사는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선사시대 동물들이 섭취했던 음식을 밝혀냈다. 뼈에 남은 단백질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해 그 동물이 섭취한 음식의 종류를 밝혀내는 것이다. 초식동물의 경우 주로 먹은 식물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뼈의 성분이 달라진다. 육식동물 또한 뼈에 남은 단백질로 먹잇감이 된 초식동물의 종류를 알 수 있다. 단백질을 분석해 그 맹수의 먹이가 된 초식 동물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죠. 라브레아의 스밀로돈들은 주로 말과 들소를 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대형 초식동물인 자이언트 그라운드 나무늘보 메가테리움과 매머드를 먹었던 흔적도 나왔다. 선사시대에 살았던 들소는 무게가 1톤에 가깝고 힘도 셌다. 단검 같은 송곳니가 없는 사자도 자신보다 훨씬 큰 물소나 얼룩말을 사냥한다. 그렇다면 스밀로돈은 왜 그렇게 큰 송곳니가 필요했던 것일까? 그 수수께끼를 풀고 스밀로돈이 어떻게 송곳니를 사용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의 로우 박사는 스밀로돈의 디지털 모형을 제작했다. 스밀로돈의 입이 벌어지고 닫히는 방식을 컴퓨터 화면으로 재현해주는 것이다. 먼저 스밀로돈의 두개골을 컴퓨터에 입력했다. 이 디지털 모형은 뼈의 밀도와 치아의 구조까지 재현한다. 근육이 있던 자리에는 진짜와 똑같은 두께와 모양의 근육을 붙였다. 무는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다. 이 모형을 이용해 알아보고자 하는 건 스밀로돈의 무는 동작이죠.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스밀로돈이 어떻게 사냥감을 물었고 그걸 위해 어떻게 진화했는지 알아보는 거죠. 스티븐 로우 박사의 연구팀은 같은 방식으로 백수의 왕 사자의 두개골 모형도 만들었다. 이제 디지털 스밀로돈과 디지털 사자의 실험을 시작해보자. 지금까지 대부분의 고생물학자들은 체격이 크고 근육이 발달한 스밀로돈의 턱힘이 사자보다 더 강했을 거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로우 박사의 실험 결과는 달랐다. 간단히 말해 실험 결과는 스밀로돈의 힘이 그리 세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고양이하고 비슷한 정도랄까요. 그러니까 몸집과 체중에 비해 물어뜯는 힘이 약했죠. 단위 체중당 힘은 사자의 절반 정도였어요. 확실한 결과를 위해 로우 박사는 사자와 똑같은 힘을 스밀로돈의 턱에 실었다. 턱 힘을 늘렸더니 와자, 스밀로돈의 턱이 부서졌죠. 스밀로돈의 턱은 그 정도의 힘도 견딜 수 없게 이루어져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저희 연구팀이 가한 힘은 스밀로돈의 턱이 지탱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죠. 이 정도로 턱 힘이 약했기 때문에 스밀로돈은 사냥하는 데 제약을 받았을 겁니다. 사자보다 체중이 25%나 더 나갔던 스밀로돈의 턱힘은 큰 개와 비슷한 정도였다. 육식동물에게 턱힘은 중요하다. 그로 인해 사냥감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턱힘이 세야 덩치 큰 먹이를 잡을 수 있다. 그렇다면 스밀로돈은 어떻게 대형 초식동물을 사냥할 수 있었을까? 사자는 몸통에 비해 머리가 크고 턱 힘이 세다. 스밀로돈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냥하도록 진화했다는 이야기다. 사자의 송곳니는 단면이 둥글고 안으로 휘어들어가 있죠. 집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면 스밀로돈의 송곳니는 아래턱 아래로 길게 내려옵니다. 다시 말해서 길지만 앞에서 본 폭은 짧고 옆면이 상당히 두꺼운 형태를 하고 있죠. 단검 형태의 송곳니는 단점도 있다. 길고 날카로워서 치명적인 무기이긴 하지만
사자처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일 때 쓰는 무기는 아닌 것이다. 폭이 좁고 옆면이 두껍기 때문에 앞뒤로 움직일 땐 편리하지만 좌우로 움직이면 부러지기 쉽다. 이런 약점은 스밀로돈이 사냥감을 물 때도 제약을 가했다. 몸싸움을 하다 사냥감의 뼈 사이에 송곳니가 박히기라도 하면 부러지고 마는 것이다. 스밀로돈이 사냥감의 척추 부위를 공격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란 송곳니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요. 등뼈 사이에 이빨이 박히면 그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특히 좌우로 흔들릴 때는 말이죠. 먹잇감의 등에 뛰어올라서 송곳니를 박는 식으로 사냥을 했다면 분명히 등뼈 사이에 이가 박혀 부러졌을 거예요. 머릿속에 위협적인 맹수의 모습을 그려보자. 녀석은 아주 큰 초식동물을 사냥하지만 턱 힘이 약하고 격렬한 몸싸움도 할 수 없다. 송곳니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적합한 방식들을 제외하면 먼저 사냥감을 땅에 쓰러뜨린 다음 최후의 일격을 가해 숨통을 끊는 사냥법이 남는다. 먼저 목표한 사냥감을 쓰러뜨린 다음 꼼짝 못하게 했겠죠. 사냥감이 덩치 큰 동물이라서 선 자세에서는 상대하기가 쉽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사냥법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발굴된 뼈 중에 엉덩이와 뒷다리에 큰 부상을 입은 녀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건 엉덩이와 뒷다리 부분에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뜻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땅바닥에 내려놓으려고 할 때 그렇게 되죠. 녀석은 엉덩이를 최대한 낮추고 허리를 비틀며 잡아당겼을 거예요. 그런 동작 때문에 엉덩이와 뒷다리에 부상이 잦았고요. 그렇다면 스밀로돈의 긴 송곳니는 대체 어떤 용도로 쓰인 것일까? 지금의 고양이과 맹수들은 먹잇감을 물어 치명상을 입히거나 질식시키는 방식으로 사냥한다. 물소같이 큰 동물을 질식시키는 데는 10분 내지 15분이 걸리는데 그동안 계속 사냥감의 목을 물고 늘어진다. 스밀로돈처럼 긴 송곳니를 가진 동물에게 이런 방법은 너무 힘들 뿐 아니라 또 너무 느리다. 로우 박사는 스밀로돈이 빠른 사냥에 적합하도록 진화했다고 말한다. 스밀로돈이 살던 시대엔 한 먹이를 놓고 경쟁하는 대형 맹수들이 많았고 사냥에서의 신속함은 매우 중요했다. 빠르고 조용하게 사냥을 끝내지 못하면 다른 맹수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잡아놓은 먹이를 빼앗길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이어 늑대 몇 마리 정도는 스밀로돈 한 마리가 쫓아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큰 무리가 몰려온다면 스밀로돈도 먹이를 놓고 도망칠 수밖에 없다. 경쟁자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아메리카 사자는 스밀로돈보다 덩치가 1배 반이나 더 컸다. 지구상에 존재한 곰 중 가장 큰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은 두 발로 서면 키가 3.5m나 되는 힘센 맹수다. 녀석들은 다른 맹수들이 잡은 먹이를 빼앗는 게 특기인 선사시대의 불량배였다. 스밀로돈 몇 마리가 달려들어봤자 승부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녀석에게 먹이를 뺏기고 마는 것이다. 스밀로드는 무서운 맹수였지만 골목대장은 아니었죠. 즉, 커다란 먹잇감을 빨리 사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을 겁니다. 전 스밀로돈의 진화가 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진행됐다고 생각됩니다. 숲에서 살아남는 법은 복잡해진다. 경쟁자보다 빨리 사냥해야만 한다. 그 방법을 알려면 해부학 강의를 들어야 할 것이다. 만년 전 먹잇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했다. 스밀로돈은 단검같이 긴 송곳니를 전광석화처럼 휘두르며 대형 초식 동물들을 사냥했다.
신속하게 사냥감의 정확한 지점에 송곳니를 박아 넣어 치명상을 입혀야만 먹이를 차지할 수 있었다. 야생에서 두 번째 기회는 드물다. 단번에 성공을 거둬야만 한다. 스밀로드는 목에 힘이 셌죠. 턱 힘은 약했지만 목은 굵고 강했어요. 녀석은 강력한 목 근육을 이용해 송곳니를 박아 넣었고 사냥감을 단번에 죽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스밀로드는 목에 힘을 이용해 송곳니를 박아넣는 동시에 아래턱을 끌어당길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송곳니로 먹잇감을 깊숙이 찌르거나 벨 수 있죠. 스밀로드는 지금의 고양이과 맹수와는 다른 사냥 방식에 적응한 동물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스밀로드는 사냥감의 어느 부위에 어떻게 송곳니를 박아 넣었을까? 가설은 두 가지다. 사냥감의 목을 공격했다는 가설과 배를 공격했다는 가설이다. 미국 아이다호 자연사박물관의 척추고생물관 큐레이터인 윌리엄 에커스터는 복부 공격 가설을 지지한다. 그는 아래턱이 먼저 부딪혀 정확한 부위를 가격할 수 없기 때문에 송곳니로 사냥감을 찌르진 못했을 거라고 말한다. 대신 아래턱으로 사냥감의 부드러운 뱃살을 끌어올린 뒤 송곳니를 찔러 넣었을 거라는 주장이다. 먼저 아래턱을 이용해 뱃살을 밀어 올린 뒤 위턱을 내려서 송곳니가 살을 뚫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럼 송곳니의 날카로운 면이 칼날처럼 먹잇감을 베죠. 입이 다물어질 때가 되면 송곳니는 이렇게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먹잇감의 상처도 이렇게 길어지죠. 현재 배를 공격하는 고양이과 맹수는 없다. 고양이과 맹수들은 보통 목을 공격한다. 많은 학자들이 스밀로돈 역시 사냥감의 배가 아니라 목을 공격했을 거라고 주장한다. 접근도 쉽고 걷어차일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녀석의 송곳니는 치명타를 가기 위해 진화한 것이다. 이것만은 분명하죠. 사냥감에 동맥이나 숨통을 끊어놓으면 질식시킬 때보다 훨씬 빨리 먹잇감을 죽일 수 있다는 점이요. 목으로는 중요한 혈관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목을 공격하면 배를 공격할 때보다 훨씬 빨리 죽일 수 있죠. 레리 마틴은 스밀로돈의 송곳니가 먹잇감의 목을 자르는 것을 위해 진화했다고 믿는다. 그는 스밀로돈의 송곳니가 자객이 사용하던 휘어진 단검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쓰였다고 말한다. 흥미로운 건 이런 단검 역시 안쪽에 만곡부가 날카롭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휘어진 단검을 목표물에 찌른 뒤 굽어진 부분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키면 칼날이 살 속으로 더 깊숙하게 박히면서 상처가 깊어지죠. 더 치명적인 겁니다. 프랭크 맨덜 교수 역시 스밀로돈의 송곳니 사용법에 의문을 갖고 있었다.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맨덜 교수는 기계 장치로 움직이는 스밀로돈의 턱 모형을 만들었다. 스밀로돈의 송곳니가 겨냥한 부위는 사냥감의 배였을까 목이었을까? 그는 스밀로돈이 외과 수술을 하듯 사냥했다고 말한다. 제 생각에 스밀로돈은 송곳니를 사냥감의 목에 박아 혈관을 자른 다음 이빨을 뺀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공격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 정도면 사냥감은 치명상을 입고 죽으니까요. 비유를 하자면은 복강경 수술처럼 복부를 가르는 수술을 대신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이론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 맨덜은 스밀로돈 턱 모형과 진짜 초식 동물을 이용해 사냥 실험을 하기로 했다. 실험은 미국 텍사스주의 동물연구교육센터에서 진행됐다. 동물연구교육센터는 버려지거나 다친 고양이과 맹수들을 구출하고 보호하는 기관이다.
또 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하기도 한다. 스밀로돈 모형이물 사냥감도 이곳에서 제공한 것이다. 기계장치에 단 턱 모형은 스밀로돈의 무는 동작을 재현한다. 이건 치과용 교합기입니다. 치아가 잘 맞물리는지 보는 기계예요. 여기에 이빨 모형을 달아서 실험을 할 겁니다. 맨델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스밀로돈의 송곳니 모형을 교합기에 달았다. 라브레아에서 나온 화석의 송곳니를 본뜬 거예요. 모양과 크기, 위치, 모든 게 진짜 뼈와 똑같습니다. 실험에 쓸 초식동물은 미리 준비해뒀는데 스밀로돈이 가장 좋아했던 먹이 중 하나인 들소와 크기나 신체 구조가 비슷한 암소가 오늘의 먹잇감이다. 이곳에서는 주로 늙어서 죽거나 병에 걸려 안락사시킨 동물을 실험에 사용한다. 먼저 배를 공격했다는 가설부터 검증해보기로 했다. 하지만 곧 쉽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다. 오늘 사냥감 역할을 해줄 소의 시체입니다. 그리고 이건 스밀로돈의 송곳니를 그대로 재현한 모형인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배를 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송곳니 바깥쪽에 이 부분이 방해를 하고 있죠. 배를 이빨로 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턱을 최대한 벌려 소의 복부 여러 부분을 물려고 하더라도 이빨을 박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그게 문제죠. 실험은 계속됐다. 연구팀은 암소의 배를 물기 위해 교합기를 옮겨봤지만 어떤 각도에서든 배를 깊이 무는 건 불가능했다. 계속 밀어내기만 하네요. 먼저 입을 크게 벌려야 하는데 그것부터 힘이 든다. 입을 다물어도 물리는 건 약간의 가죽뿐입니다. 아랫니가 걸려서 송곳니를 박아 넣을 수가 없어요. 진짜 문제는 입을 벌리는 각도입니다. 송곳니가 칼날처럼 날카롭다고 해도 벌리는 각도가 크지 않으면 물 수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배가 둥그스름하기 때문에 뒤로 휜 송곳니는 계속 미끄러지기만 하죠. 위턱과 아래턱을 115도까지 벌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고양이과 맹수들은 입을 65도 정도로 벌리죠. 스밀로돈이 입을 크게 벌린 건 역시 진화의 결과겠지만 그래도 배를 물지는 못합니다. 스밀로돈의 송곳니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다. 진화를 거듭한 결과인 것이다. 하지만 뛰어난 사냥꾼은 훌륭한 무기와 더불어 효과적인 전술도 갖춰야 한다. 이 실험으로 스밀로돈의 송곳니가 가만히 있는 소의 배도 뚫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 물론 치명상을 입히는 건 더 힘들다. 다음은 목 공격이다. 스밀로돈의 송곳니가 이번엔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을까? 또 대형 초식동물의 목에 치명상을 입히려면 얼마나 센 힘이 필요한 것일까? 디지털 모형을 이용한 스티븐 로우 박사의 실험은 스밀로돈의 턱힘이 세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도 송곳니 모형은 실패를 반복한다. 하지만 몇 번의 실패 후 송곳니가 소의 목을 꿰뚫고 들어갔다. 완전히 뚫고 들어갔네요. 보시다시피 송곳니 두 개 모두 목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다음 순서는 송곳니 모형이 주요 혈관 같은 걸 잘랐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모형에 가해진 힘을 계산한 연구팀은 공격할 때 힘보다는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냈다. 목에 송곳니를 박고 혈관을 자르는 데는 그리 큰 힘이 필요하지 않았다. 송곳니를 박는 건 90에서 130kg의 체중만 실리면 가능하죠.
그리고 그 정도의 힘은 덩치 큰 성인 남자들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밀로돈이라면 쉽게 해냈을 겁니다. 송곳니를 박은 뒤엔 날카로운 면을 이용해서 간단히 혈관을 자를 수 있었을 테고요. 송곳니가 경정맥 둘을 모두 잘랐다면 사냥감은 의식을 잃고 몇 분 후 과다출혈로 죽었을 것이다. 만약 경동맥이 잘린다면 즉사할 것이라고 한다. 스밀로돈은 사냥감을 바닥에 쓰러뜨린 후 치명상을 가했다. 두꺼운 살갗도 송곳니를 막지 못했다. 맨들의 실험은 스밀로돈이 사냥감에 배해 치명상을 입혔을 가능성이 낮다는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복부 공격 가설을 믿는 학자들은 이 실험 결과가 확정적인 게 아니라고 말한다. 스밀로돈이 배를 공격했든 목을 공격했든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다. 스밀로돈의 송곳니가 재빨리 치명상을 입히려는 목적으로 진화했다는 점이다. 사냥감의 크기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냥 방법에는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건 같죠. 스밀로돈은 강한 앞발과 발톱으로 사냥감을 땅에 쓰러뜨린 다음 날카로운 송곳니로 사냥감의 목을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송곳니에도 단점은 있었다. 스밀로돈은 송곳니 때문에 멸종했는지도 모른다. (18cm에) 달하는 송곳니를 휘두르던 스밀로돈은 200만 년 가까이 북아메리카 최고 포식자 중 하나였다. 공격 부위가 목이었는지 배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녀석의 송곳니는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약 10,000년 전 스밀로돈은 갑자기 지구에서 사라져버렸다. 수수께끼 같은 멸종이었다. 스밀로돈이 멸종될 무렵 북아메리카엔 다른 최상위 포식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두 발로 걷는 포식자였다. 인류는 러시아와 알래스카를 거쳐 북아메리카로 온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자들은 스밀로돈을 멸종시킨 게 인간이라고 주장하지만 인류가 스밀로돈을 사냥했다는 증거는 없다. 둘 사이에 접촉이 있었을 거라는 증거도 전혀 없다. 아마도 인간은 이 무시무시한 맹수를 피했을 것이다. 인간과 스밀로돈은 서로를 피했을 거예요. 상대가 위협적으로 보였을 테니까요. 초기 인류와 스밀로돈은 같은 먹이를 사냥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냥할 짐승의 수는 한정돼 있었다. 인간이 북아메리카의 초식동물을 다 사냥하진 않았겠지만 스밀로돈의 멸종을 촉발하거나 가속화시켰을 가능성은 있다. 스밀로돈에겐 불편한 경쟁자였을 것이다. 빙하기에 끈 무렵 대형 초식동물을 잡아먹던 맹수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 멸종된 건 스밀로돈만이 아니다. 다이어 늑대도 같은 시기에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사라진 건 쇼트페이스드 안경곰이었다. 최근 대량 멸종을 유발한 게 해성 충돌이었다는 학설도 제기됐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다. 기후가 덥고 건조해진 것만은 분명하다. 북아메리카는 거대한 숲에서 시야가 트인 초원으로 변했다. 매머드, 자이언트 그라운드 나무늘보 메가테리움 같은 초식동물들이 먼저 사라졌고 포식자들의 수도 점점 줄어들었다. 결국 스밀로돈이나 아메리카 사자가 사냥할 만한 먹잇감은 한 종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 들소였어요. 하지만 아메리카 들소는 초원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 스스로 변화를 거듭해 나갔습니다. 초원은 지금의 고양이과 맹수들한테도 적합한 환경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좋아하는 먹이는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조차 잡기 힘든 곳에 살았던 거죠. 스밀로돈은 큰 동물을 사냥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작은 동물을 잡을 수도 없었다. 스밀로돈은 토끼를 물 수도 없었습니다. 송곳니가 방해를 했으니까요. 사냥하는 데 결정적이었던 무기가 새 환경에선 장애물이 된 것이다. 스밀로드는 대형 사냥감을 땅에 쓰러뜨리고 재빨리 죽이는 데 맞게 진화한 동물이었습니다. 다른 동물 사냥에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였어요. 전 스밀로돈이 그 때문에 지구상에서 멸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양이과 맹수 중 스밀로돈과 가장 가까운 건 보르네오의 구름 표범으로 중간 크기의 나무에 살며 송곳니가 길다. 스밀로돈의 직계 후손은 아니지만 긴 송곳니가 자연에게 버림받은 건 아님을 보여준다. 녀석의 송곳니는 훌륭한 사냥무기다. 단검 같은 송곳니는 사라졌지만 생태계는 계속 변화하고 맹수들은 최적의 사냥법을 찾아 진화한다. 스밀로돈 같은 맹수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